클릭 한 번이면 다음 날 새벽에 바로 문 앞에 와 있는 택배. 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쿠팡의 편리함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속도와 편리함 뒤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쿠팡이 가진 이 역설, 쿠팡 패러독스에 대해 알아보고 그 혁신의 엔진은 뭔지, 또 그 빠른 속도를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는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팡의 이중적인 모습, 그 두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던져볼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회사 하나가 우리 수백만 명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대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혁신의 엔진입니다. 쿠팡이 어떻게 자신과 파트너들의 성장을 함께 이끌었는지 그 긍정적인 면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58%. 쿠팡이 와우 멤버십 요금을 무려 58%나 올렸는데? 여러분, 보통 이러면 가입자 떨어져 나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웬걸? 회원이 오히려 늘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 소비자들이 쿠팡 서비스에 얼마나 깊숙이 락인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한번 발 들이면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엄청난 고객 충성도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로켓크로스라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중소기업들한테는 진짜 머리 아픈 게 재고 쌓아두고 포장하고 배송하고 반품 처리하는 거잖아요. 이걸 쿠팡이 우리가 싹 다 해줄게 하고 나선 거예요. 이건 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거의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일단 쿠팡이 입점하면 2천만 명이 넘는 거대한 고객풀에 바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관, 포장, 배송 같은 복잡한 물류는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죠. 심지어 마케팅이나 품질 관리까지 도와주니까 중소기업들은 이제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오직 좋은 제품 만드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물건 팔아주는 걸 넘어서서 거의 같이 성장하는 공생광대라고 봐야겠죠. 이분의 한마디가 정말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생명줄이었다. 등푸른 식품이라는 수산물 업체인데 재고 관리 문제로 법정 관리까지 들어갔었대요.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던 거죠. 그런데 쿠팡을 만나고 나서 매출이 무려 29배가 늘면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쿠팡이라는 플랫폼이 한 기업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쿠팡을 그냥 물건 파는 유통회사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핵심은 기술 기업에 가깝습니다. 특히 AI나 로봇 기술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작년 초랑 비교해서 자동화 기술 인력만 750명 이상, 그러니까 2배 넘게 늘렸다고 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기술이 단순히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로봇과 사람이 함께 일하는 환경을 만들고 엔지니어 같은 새로운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쿠팡의 눈부신 성장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는 법. 이제부터는 그 빛의 이면에 있는 그림자. 그러니까 쿠팡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논란과 도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바로 속도의 대가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사건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시작은 2025년 11월에 터진 대규모 고객 데이터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한국 정부가 조사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한 달 뒤에 미국 투자사들이 이건 차별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무역대표부에 제소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로 번져버린 겁니다. 국내 문제가 순식간에 국제 분쟁으로 확전된 거죠. 이게 그때 미국 투자사들이 제출했던 청원서에 들어있던 문구 중 하나인데요. 좀 표현이 굉장히 세죠. 한국 정부의 조치를 베네수엘라나 러시아 같은 전체주의적 적국에서나 볼 법한 일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물론 이건 그들의 주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들은 이 사안을 단순한 행정조사가 아니라 미국 기업을 향한 명백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격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의 주장의 핵심 논리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는 친중, 반미 성향이라서 행정 권력으로 무기로 미국 기업인 쿠팡을 일부러 괴롭히고 있다. 이건 사실 한국이나 중국 경쟁사들 도와주려는 핑계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한미 FTA를 근거로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우리를 보호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 모든 분쟁의 시작점이었던 데이터 유출 규모를 한번 보시죠. 이게 좀 이상합니다. 노출된 계정 수는 무려 3,370만 개라고 나와요. 당시 쿠팡의 전체 활성 고객 수가 2,470만 명이었으니까 고객 수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죠. 그런데 쿠팡 측의 주장은 달라요. 해커가 실제로 손에 넣은 정보는 3,000개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양측의 주장이 너무나 극명하게 엇갈리는 바로 이 지점이 갈등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쿠팡이 겪는 어려움이 비단 한국에서의 정치적 문제뿐만은 아닙니다. 해외 사업도 순탄치만은 않아요. 예를 들어 대만 시장을 보면 처음에는 한국의 성공 공식이었던 로켓 배송 모델을 그대로 이식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현지 물류비가 너무 비싸서 수익성이 1.7%까지 뚝 떨어진 겁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한국 상품을 수출하는 대신 현지 상품을 조달하는 쪽으로 전략을 틀고 있어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쿠팡의 상징과도 같은 그 로켓 배송이 사실 어디서나 통하는 만능 치트키는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혁신, 그리고 갈등, 이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쿠팡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바로 쿠팡의 정체성이죠. 쿠팡은 과연 한국 기업일까요? 아니면 미국 기업일까요? 이 표가 쿠팡이 가진 패러독스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우리한테 쿠팡은 뭐예요? 매일 쓰는 생활 서비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국내 유통 대기업이죠. 당연히 한국 법의 규제를 받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쿠팡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망한 기술 성장주로 평가받습니다. 본사도 미국 델라웨어에 있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한국에서 돈을 벌고 한국 규제를 받다가도 뭔가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미국 기업이다 라면서 미국의 법률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죠. 바로 이 이중적인 정체성이 쿠팡에게는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쿠팡은 단순히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죠. 다들 아시겠지만 쿠팡이츠로 음식 시켜 먹고 쿠팡페이로 결제하고 심심하면 쿠팡플레이로 영화나 스포츠를 봅니다. 이게 바로 쿠팡이 그리는 큰 그림이에요. 소비자의 삶 구석구석에 파고들어서 거대한 쿠팡 유니버스 안에 우리를 가두려는 전략인 거죠. 쿠팡의 복잡성과 그 야망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한국과 미국, 이 두 세계에 걸쳐 있는 쿠팡의 정체성은 그냥 단순한 브랜딩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쿠팡의 사업 전략 그 자체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거대한 자본을 끌어오는 강력한 무기이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국제적인 정치 분쟁이라는 거대한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근본적인 약점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쿠팡의 아주 밝은 면과 또 어두운 면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너무나 편리하게 누르는 그 클릭 한 번, 그 뒤에 숨겨진 진짜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요?